우석 이병은 현재 감기로 격리 중입니다. 군 규정상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얼굴에는 선명한 멍이 번져 있었다. 그러나 면회는 거절됐다. 감기라니? 감기 때문에 아들을 못 본다고? 군복을 벗은 한 남자는 단순한 아버지였지만 그날 그 의심은 곧 거대한 분노로 번지기 시작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목요일 새벽 5시 경기도 파주의 어느 고급 아파트. 이태준 대장의 눈이 번쩍 떠졌다. 58년 인생, 35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생체 시계는 알람보다 정확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가족 사진이 희미한 새벽빛에 비쳤다. 큰딸 서연, 작은딸 서윤, 그리고 막내 우석. 세 남매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우석이의 해맑은 미소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6개월 전 입대를 앞두고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그날 저녁 우석이가 불쑥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 저도 이제 진짜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너도 대한민국 남자다. 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이태준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했었다. 군인이 되는 건 쉽지만 좋은 군인이 되는 건 어렵다. 항상 약한 자를 보호하는 군인이 되거라. 이태준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벽에 걸린 4개의 별이 빛나는 계급장이 어둠 속에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의 자리.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저 21살 아들을 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우석이가 입대한 지 벌써 6개월. 집안의 귀염둥이 막내가 군복을 입고 격례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 정혜진이 거실로 나왔다. 55세의 나이에도 단아한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오늘 우석이 면회 가는 날이잖아. 이태준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다. 정혜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큰 별 4개 달고 있는 합참의장도 아들 앞에서는 그저 아버지네요. 당연하지. 우리 막내 얼굴 보러 가는데. 정혜진이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서연이도 서윤이도 우석이 면회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오늘은 둘 다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는 재판이 있고 서윤이는 수술이 잡혀 있대요. 누나들이 얼마나 동생을 아끼는데. 다음에는 다 같이 가자고 해. 이태준은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검은색 면바지에 회색 셔츠. 지극히 평범한 중년 남성의 차림새였다. 계급장도 훈장도 없는 모습이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이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아침 6시 30분. 이태준은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는 그가 직접 앉았다. 오늘은 공식 일정이 아니었기에 운전병도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을 보러 가는 아버지의 소박한 행차였다. 조수석에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 가방이 놓여 있었다. 우석이가 좋아하는 불고기, 잡채, 계란말이. 군대 음식에 질렸을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파주에서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한산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한미 연합훈련 일정, 국방예산 증액 논의. 평소라면 귀 기울였을 소식들이었지만 오늘은 그저 배경음처럼 스쳐 지나갔다. 운전하면서도 이태준의 머릿속에는 우석이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처음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날,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뛰어오던 모습, 그리고 입대 전날 밤 거실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 아버지, 저 군대 가는 거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겸손해야 한다. 계급이 낮을 때는 누구나 약자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정부의 한 육군 부대 정문. 오전 7시 45분에 도착했다. 부대 정문의 위험 있는 태극기가 아침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위병소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근무 중인 병사가 다가왔다. 이제 막 이등병 계급장을 단 앳된 얼굴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면회 왔습니다. 이우석 이병. 이태준은 신분증을 제시했다. 일반 주민등록증이었다. 병사는 컴퓨터로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화면을 보던 병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우석 이병의 아버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병사가 전화를 걸어 어디론가 확인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병사의 얼굴이 난처한 표정으로 변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온 병사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우석 이병은 현재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이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35년 군 생활 동안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목소리를 낮추되 단호하게 물었다. 이유가 뭡니까? 감기 증상으로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감기요? 어제 저녁에 통화했을 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병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이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합니까? 상태를 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쯤 다시 연락 주시면.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사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거짓말의 냄새가 났다. 이태준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이 젊은 병사를 괴롭혀봤자 얻을 것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태준은 돌아서며 한 번 더 부대 안을 바라봤다. 높은 담장 너머로 막사 건물들이 보였다. 저 안 어딘가에 우석이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차에 올라타려다 멈췄다. 조수석의 도시락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우석이는 이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엔진을 걸려다 멈췄다. 아직 시간이 이른 오전이었다. 부대 앞 작은 식당가가 눈에 들어왔다. 이삼순 해장국이라는 간판이 정겹게 느껴졌다. 혹시 부대 사정을 알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태준은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안은 제법 북적였다. 대부분이 군복 차림의 간부들이었다. 외출이나 외박 나온 병사들도 몇 명 보였다. 부대 근처 식당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다. 이태준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뭐 드릴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아주머니였다. 선짓국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면회 오셨어요? 네, 그런데 못 만나고 가네요. 에고, 그러셨구나.
요즘 부대가 좀 엄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어떤 어머니가 와서 한참 울고 가셨어요. 이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다. 김치를 집으려는 순간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를 파고들었다. 야, 조 상사 이번엔 진짜 큰일 날 뻔했다더라. 왜? 또 무슨 일인데? 몰라. 어제 이우석이 그놈 또 팼잖아. 이태준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온 신경이 옆 테이블로 쏠렸다. 말하는 사람은 중사 계급장을 단 30대 초반의 간부였다. 이우석? 그 신병 말하는 거야? 얼굴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다는데 오늘 면회 온다고 해서 대대장이 난리 났대. 진짜? 그럼 어떻게 했는데? 당연히 면회 막았지. 감기 걸렸다고 둘러댔대. 김 대대장이 직접 지시했다더라. 이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계속 들어야 했다. 상대방 간부가 혀를 찼다. 조 상사도 미친놈이야. 하필 왜 그 집 애를 건드려? 그러게.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으면 손도 못 댔을 텐데. 근데 이우석이 그놈 아버지한테 말 안 했나 봐? 당연하지. 합참의장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오히려 더 맞을걸? 말을 하던 중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야, 쓰리스타도 아니고. 포스타야, 포스타. 합참의장 막내라니까. 이거 나중에 들키면 우리 부대 완전 박살나는 거야. 대대장도 알고 있으면서 왜 숨기려고 하지? 자기 진급 앞두고 있는데 사고 터지면 끝이잖아. 그래서 더 숨기려는 거지. 이태준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달그락 소리에 간부들이 돌아봤지만 이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젓가락을 주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우석이가 맞았다. 얼굴에 멍이 들도록 맞았다. 그리고 부대는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었다. 간부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근데 조 상사가 왜 이우석이를 그렇게 미워하지? 들어보니까 이우석이가 대학 나왔다고 말대답했다나 봐. 조 상사는 고졸이잖아. 그래서 더 열등감 느꼈나 보지. 그것도 있고 이우석이가 훈련 때 힘들어하니까 나약하다고 계속 갈궜대. 어제는 아예 집합시켜놓고 본보기로 팼다더라. 이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아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12명이나 맞았다며? 이우석이만 맞은 게 아니라. 맞아. 조 상사가 완전 미쳐서 신병들 줄 세워놓고 차례로 팼대. 그중에 이우석이가 제일 심하게 맞았고. 미친놈. 요즘 시대에 그게 말이 되냐? 이태준은 조용히 일어났다. 선직국은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다. 계산대에서 10,000원을 내려놓고 나왔다. 간부들은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누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차에 올라탄 이태준은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멈춰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대한민국 군의 최고 지휘관, 3군을 통솔하는 대장. 그런 자신의 아들이 부대에서 구타를 당했고 부대는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12명의 젊은이들이 맞았다고 했다.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의 고질적인 병폐, 폭력과 은폐의 악순환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태준은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우석이 만났어요? 잘 있대요? 못 만났어. 감기로 격리 중이래.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실망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그래요?
우석이가 감기가 심한가 봐요. 그런 것 같아. 도시락은 내가 먹을게. 네, 조심해서 오세요. 전화를 끊은 이태주는 다시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내일 다시 올 것이다. 하지만 내일의 이태주는 오늘과는 다를 것이다. 평범한 아버지가 아닌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서 네 개의 별이 주는 무게와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고 시동을 걸며 마지막으로 부대를 바라봤다. 저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 우석이와 12명의 병사들. 이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그것이 군인의 사명이고 아버지의 의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웠다. 이태준은 핸들을 잡은 채 계속해서 식당에서 들은 대화를 곱씹었다. 조영택 상사, 김철수 대대장, 12명의 피해자,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우석. 파편처럼 흩어진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파주 자택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다. 평소 같았으면 국방부로 출근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휴가를 낸 상태였다. 아들을 만나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모든 것이 틀어졌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서 맞이했다. 벌써 오셨어요? 우석이는 어때요? 이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만 끼칠 필요는 없었다. 감기가 좀 심한가 봐. 다음에 다시 가야겠어. 도시락은 드셨어요? 응, 맛있게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도시락은 차 안에 그대로 있었다. 이태주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35년의 군 생활. 소위로 인간에서 대장까지 그는 군의 모든 것을 경험했다.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시절도 겪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우석이가 입대하기 전 보낸 편지가 있었다. 이태주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아버지, 저도 이제 군인이 됩니다. 아버지처럼 명예로운 군인은 못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자를 보호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읽는 이태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아들 자신이 약자가 되어 고통받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문을 열자 큰딸 서연이 서 있었다. 검사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다. 서연아, 재판은 끝났니? 네, 일찍 끝났어요. 우석이는 만나셨어요? 이태주는 딸의 눈을 바라봤다. 서연은 검사였다. 정의를 추구하는 직업을 가진 딸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못 만났다. 감기로 격리 중이라고 하더라. 서연의 표정이 변했다. 날카로운 검사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한 듯했다. 이상하네요. 어제 통화할 때는 멀쩡했는데. 그러게. 아버지, 뭔가 숨기시는 거 있으세요? 이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부대 앞 식당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석이가 구타를 당했다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우석이가 맞았다고요?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간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동생을 아끼는 누나의 분노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래서 면회를 막은 거군요. 증거를 숨기려고. 아마 그런 것 같다. 아버지, 이건 범죄예요. 폭행죄의 증거인멸, 직무유기까지.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이태주는 딸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아직은 안 된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
내일 내가 직접 가볼 것이다. 합참의장으로서 서연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단호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모두 도울게요. 서연이 나간 후 이태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국방부 비서실장이었다. 대장님, 내일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은 모두 취소해주게. 네. 내일 오전에 합참회의가 있는데요. 부참의장이 대신 주재하도록 하게. 나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나중에 설명하겠네. 전화를 끄는 이태주는 옷장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정복이 걸려 있었다. 4개의 별이 빛나는 어깨 견장,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 대한민국 군의 최고 지휘관임을 상징하는 위엄 있는 군복이었다. 이태주는 정복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손으로 견장의 별을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이 별들이 주는 무게와 책임. 그것은 단순히 계급의 상징이 아니었다.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의 표식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다. 둘째 딸 서윤도 병원에서 돌아와 있었다. 아빠, 우석이는 정말 감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서윤의 질문에 이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서연이 동생을 향해 눈짓을 보냈다. 응, 감기가 심한가 봐. 이상하다. 우석이가 감기를 그렇게 심하게 앓을 체질이 아닌데. 의사인 서윤의 의구심이 드러났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식탁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정혜진이 분위기를 바꾸려 말했다. 우석이도 이제 곧 일병 진급하겠네요. 그래, 시간 참 빠르다. 면회 갈 때 맛있는 거 많이 가져가야겠어요.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태주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에서 고통받는 모든 젊은이들의 문제였다. 밤 10시, 이태주는 서재에서 군 관련 법령집을 펼쳐놓고 있었다. 군형법, 군인복무규율, 인권 관련 규정들. 내일 필요할 모든 법적 근거를 머릿속에 정리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아내가 들어왔다. 아직도 안 주무세요? 곧 잘 거야. 정혜진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보, 우석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이태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걱정되는 일이 좀 있어. 하지만 내가 해결할 거야. 우석이가 다친 건 아니죠?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내일 확인해 볼 거야. 정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막내가 군대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우석이도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아내가 나간 후 이태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깊은 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저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우석이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새벽 2시 이태주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머릿속으로 내일의 시나리오를 그려봤다. 부대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확인해야 할 사실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확인했다.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군사경찰 사령관. 필요하다면 이들 모두를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우석이의 상태, 가해자의 신원, 은폐의 경로.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야 했다. 이태주는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조영택 상사 가해자로 추정 김철수 대대장 은폐 지시 의혹 피해자 12명 신원 확인 필요, 증거 의무 기록, 목격자 진술.
새벽 3시 이태준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우석이의 어린 시절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그 해맑던 아이가 지금 군대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다. 새벽 4시 이태준은 포기하고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정복을 입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어제의 평범한 아버지가 아닌 대한민국 군의 최고 지휘관이 거기 있었다. 4개의 별이 어깨에서 빛났다. 가슴의 훈장들이 그동안의 군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태준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새벽 5시 이태준은 집을 나섰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었다. 차에 시동을 걸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다. 의정부 육군부대.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이태준의 차만이 질주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새벽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전 6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될 날의 시작이기도 했다. 부대 근처에 도착한 이태준은 잠시 차를 세웠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아닌 합참의장으로서 행동해야 했다.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여전히 아버지였다.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군인의 사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있을 일에 대해 언론 대응 준비하시오. 답장이 즉시 왔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곧 알게 될 것이오. 이태준은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부대 정문이 눈앞에 보였다. 어제와 같은 장소, 하지만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 어제는 면회를 거절당한 무력한 아버지였지만 오늘은 대한민국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진실을 밝히러 가는 것이었다. 오전 6시 30분. 의정부 육군 부대 정문. 검은색 제네시스가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근무 중이던 이등병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차량에 다가갔다. 그러나 운전석에서 내리는 인물을 보는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4개의 별, 금빛 견장, 가슴을 가득 메운 훈장들. 네, 대장님. 이등병의 외침에 위병소가 발칵 뒤집혔다. 당직사관이 황급히 뛰어나왔다. 중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다. 그 역시 이태준을 보는 순간 경직됐다. 합참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소. 이우석 이병을 면회하러 왔네. 당직사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제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머릿속을 스쳤다. 이우석 이병 면회는 무조건 불허한다. 그게. 이우석 이병은 현재. 이태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당직사관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합참의장의 위압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중위, 내가 묻는 것은 하나뿐이요. 이우석 이병을 만날 수 있소, 없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러시오. 당직사관이 전화기를 드는 사이 부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합참의장이 왔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기상 나팔도 불기 전인 이른 시간임에도 간부들이 하나둘 몰려나왔다. 10분 후 김철수 대대장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급하게 군복을 입었는지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었다. 대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김 대대장, 오래간만이요. 이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철수는 식은땀을 흘렸다.
이우석 이병을 면회하러 왔소. 아, 그게. 이우석 이병은 현재 감기로. 김 대대장. 이태준이 말을 끊었다. 그의 눈빛이 김철수를 꿰뚫어 보았다. 나는 어제도 왔었소.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지. 내 아들이 구타를 당했다고. 김철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만나게 해주시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소. 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철수는 더듬거렸다. 그게 격리 규정이 있어서. 이태준이 뒤를 돌아봤다. 그의 시선이 부대 전체를 훑었다. 모여든 간부들과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고한다. 이태준의 우렁찬 목소리가 부대를 울렸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나는 대한민국 합참의장 이태준 대장이다. 동시에 이 부대에서 복무 중인 이우석, 이병의 아버지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부대에서 일어난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다. 정적이 흘렀다. 김철수 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장님, 이건 지휘계통을 무시하는. 지휘계통? 김 대대장, 당신이 그 말을 하다니 우습구려. 부하를 보호해야 할 지휘관이 폭력을 은폐하고 있으면서 주변의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김철수는 궁지에 몰렸다. 알겠습니다. 면회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이태준이 면회실로 향하는 동안 부대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병사들은 창문으로 내다보며 수군거렸고 간부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면회실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조영택 상사였다. 40대 초반의 건장한 체구, 그러나 지금은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우석 이병의 분대장 조영택 상사입니다. 이태준은 조영택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바로 이자가 아들을 때린 장본인이었다. 조 상사, 우리 아들 잘 가르치고 있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 당신이 생각하는 최선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되겠지. 면회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이우석이 들어왔다. 이태준의 숨이 멎었다. 아들의 얼굴은 처참했다. 왼쪽 눈 주위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목에도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있었다. 아버지. 이우석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아들의 모습을 본 이태준의 온몸에서 피가 역류하는 듯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우석아. 이태준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가까이서 보니 상처는 더욱 심각했다. 눈가의 멍은 며칠은 된 것 같았고 새로운 상처도 있었다. 누가 그랬니? 이우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선이 문 밖의 조영택 상사를 향했다가 다시 떨어졌다. 말해도 돼. 아버지가 여기 있다. 조 상사님이. 그 순간 조영택이 면회실로 뛰어들었다. 대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을 마주한 조영택이 뒷걸음질 쳤다. 사고? 이게 사고로 보이나? 그게 교육 차원에서. 교육? 이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당신이 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조영택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신병들이 나약해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는 말이오? 아닙니다. 그저 약간의 물리적 교정이. 쾅!
이태준의 주먹이 탁자를 내리쳤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물리적 교정? 내 아들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따위 변명을 하는가.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명의 대위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 윤지역 대위였다. 대장님, 저는 윤지역 대위입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철수 대대장이 급히 막아섰다. 윤 대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대대장님,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윤지역이 이태준을 향해 경례를 했다. 대장님, 이우석 이병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조상사는 지속적으로 신병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가 12명입니다. 이태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계속하시오. 어제도 집단 구타가 있었습니다. 신병들을 복도에 세워놓고 차례로 폭행했습니다. 이우석 이병이 가장 심하게 맞았고요. 증거가 있소? 의무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도 있습니다. 김철수 대대장이 소리쳤다. 윤대위, 명령 불복종이다. 대대장님이야말로 은폐를 지시하셨잖습니까? 합참의장 아들이라서 문제가 커질까봐 숨기라고 하셨잖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다. 김철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태준이 김철수를 바라봤다. 김 대대장, 사실이요? 저는 부대의 명예를 위해. 부대의 명예? 폭력을 은폐하는 것이 명예란 말이요? 이태준은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요. 그는 단축번호를 눌렀다. 첫 번째 전화는 육군 참모 총장에게였다. 나 이태준이요. 지금 의정부 JXX 부대에 있소. 집단 구타와 조직적 은폐가 있었소. 즉시 조사팀을 보내시오. 두 번째 전화는 군사경찰 사령관에게였다. 조영택 상사와 김철수 대대장을 즉시 조사하시오. 폭행과 은폐 혐의요. 세 번째 전화는 국방부 대변인에게였다. 1시간 후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시오. 군내 폭력 사건에 대해 직접 발표하겠소. 전화를 마친 이태준은 다시 아들을 바라봤다. 이우석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우석아, 이제 괜찮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조영택을 향해 돌아섰다. 조상사, 당신은 끝났소.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여. 조영택이 무릎을 꿇었다. 대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당신이 그 아이들을 때릴 때 그들의 용서를 구했소? 이태준은 면회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에는 멍든 얼굴의 병사들도 있었다. 피해자들이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소. 진실을 말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지킬 것이오. 한 명의 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맞았습니다. 나도요. 저도 맞았습니다. 하나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는 병사들도 있었다. 바로 그때 부대 정문으로 차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군사경찰, 헌병대, 그리고 기자들이었다. 이태준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김철수 대대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났다. 조영택 상사는 이미 헌병들에게 연행되고 있었다. 이태준은 다시 아들에게 다가갔다. 우석아, 병원에 가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미안해할 것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태준은 아들을 안았다. 이우석은 아버지 품에서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병원으로 이송하시오.
이태준의 명령에 의무병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12명의 피해 병사들이 차례로 응급차에 실렸다. 윤지역 대위가 다가와 격려했다. 대장님,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윤 대위.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보였소. 상부의 압력에도 정의를 지켰으니 부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공포와 침묵이 지배하던 곳에 진실과 정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태준은 정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부대 의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12명의 피해 병사들이 차례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이태준은 아들 곁을 지키며 다른 피해자들의 상태도 확인했다. 의무관이 보고했다. 대장님, 대부분 타박상과 찰과상입니다. 하지만 3명은 갈비뼈 골절 의심 증상이 있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즉시 민간병원으로 후송하시오.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하고 모든 의료 기록을 보존하시오. 그때 한 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장님, 저희 부모님께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걱정하실까봐. 이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부모를 걱정하는 아이들. 자신들이 당한 고통을 숨기려 하는 착한 청년들이었다. 부모님들께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분들도 알 권리가 있소. 바로 그 순간 부대 정문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 어디 있어? 우리 진호 어디 있냐고. 한 여인이 헌병들을 뚫고 뛰어들어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머니였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진호야, 박진호. 어머니. 한 이병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에 멍이 든 병사였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박진호 이병의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그 모습에 의무실 안의 모든 이들이 숙연해졌다. 연이어 부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소식을 들은 피해자 가족들이 전국에서 달려온 것이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맞았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군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아들 지키러 간 곳에서 이런 일이. 한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다. 조영택? 그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똑같이 해주겠어. 이태준이 나섰다. 부모님들 진정하십시오. 저는 합참의장 이태준입니다. 제 아들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부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태준을 바라봤다. 합참의장님 아드님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다. 대장님, 우리 아이들이 왜 맞아야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바로 그때 연행되던 조영택 상사가 실려왔다. 부모들이 그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이놈아, 내가 우리 아들을 때렸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헌병들이 부모들을 막아섰다. 조영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윤지역 대위가 서류를 들고 왔다. 대장님,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말하시오. 조영택 상사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다른 부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은폐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조영택은 상습범이었던 것이다. 증거가 있소? 당시 피해자였던 예비역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이태준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미 전과가 있는 자를 왜 계속 부대에 두었단 말인가?
김철수 대대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소? 김철수 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몰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인사 기록을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니오? 김철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한 병사가 손을 들었다. 대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일병 계급장을 단 병사였다. 말해보시오. 조상사는 특히 대학 출신 병사들을 미워했습니다. 공부만 한 놈들은 정신력이 약하다며 더 심하게 때렸습니다. 다른 병사가 이어서 말했다. 맞습니다. 이우석 이병도 명문대 출신이라서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한테는 어차피 너희는 군대가 최고라며 무시했습니다.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조영택의 폭력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차별과 모욕이 결합된 악행이었다. 이태준이 조영택을 바라봤다. 조상사, 변명할 것이 있소? 조영택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저는 그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했을 뿐입니다. 강하게? 폭력으로?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쾅! 한 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쳤다. 그래서 때렸다고? 그게 교육이야? 조영택이 비웃듯 말했다. 부모들이 애들을 너무 곱게 키워서 그래요. 군대는 전사를 만드는 곳입니다. 순간 이태준이 조영택에게 다가섰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전사? 당신이 전사를 만든다고? 이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35년간 군에 있으면서 진짜 전사들을 봤소. 그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동료를 위해 희생했소. 당신처럼 비겁하게 신병을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었소. 저도 나름대로. 닥치시오. 이태준의 일갈에 조영택이 움찔했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오. 그저 폭력을 즐기는 비겁한 가해자일 뿐이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한 상병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대장님, 이걸 보십시오. 핸드폰 화면에는 동영상이 있었다. 조영택이 병사들을 집합시켜 놓고 폭행하는 장면이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요? 사흘 전입니다. 몰래 촬영했습니다. 증거로 남기려고. 동영상 속에서 조영택은 병사들을 줄 세워놓고 차례로 뺨을 때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우석이 가장 심하게 맞는 장면도 선명했다. 이런 개새끼들, 정신 차려. 동영상 속 조영택의 욕설에 부모들이 경악했다. 세상에, 이게 군대입니까? 이건 완전히 폭력 집단이잖아요. 이태준이 헌병 대장에게 지시했다. 이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시오. 그리고 조영택 상사를 즉시 구속하시오. 알겠습니다. 조영택이 소리쳤다. 대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김 대대장도 알고 있었어요. 묵인했단 말입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거짓말이다. 난 몰랐어. 대대장님이 직접 말했잖습니까? 적당히 하라고. 표시 나지 않게 하라고. 두 사람이 서로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 부대 밖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다. 방송국 중계차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수십 명 몰려들었다. 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준이 기자들 앞에 섰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아들들을 지켜야 할 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폭력은 뿌리 뽑히고
가해자는 엄벌될 것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대장님, 아드님도 피해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들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피해자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군인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 순간 피해자 부모 중 한 명이 나섰다. 박진호의 어머니였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건강하게만 돌아오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아서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카메라들이 그 모습을 담았다. 다른 부모들도 울분을 토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아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조영택 같은 인간을 왜 그동안 방치했습니까? 군 지휘부는 책임져야 합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부대 정문 밖에는 시민들도 모여들었다. 누군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군 폭력 근절하라.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 이태준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부로 정군 특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부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다.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십니까? 첫째,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영구 제적됩니다. 둘째, 은폐한 지휘관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셋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즉시 구축하겠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도착했다. 그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온 것이었다. 이 대장, 상황이 어떻소? 장관님, 심각합니다. 조직적 폭력과 은폐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께 죄송합니다. 오후 2시 국방부 긴급상황실.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태준의 기자회견이 방송을 타자마자 군 폭력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원도 XX 부대에서도 유사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XX 사단에서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군, 공군에서도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태준은 상황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을까? 국방부 장관이 물었다. 이 대장, 규모가 예상보다 큽니다. 어떻게 하시겠소?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부대,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그럼 병력 운용의 차질이. 장관님,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썩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관이 뛰어들어왔다. 대장님,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이태준이 수화기를 들었다. 대통령님, 이태준입니다. 이 대장, 뉴스를 봤소. 자네 아들도 피해자라면서? 그렇습니다, 각하.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말하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군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러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소. 전화를 끄는 이태준은 즉시 정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이 모두 모였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말했다. 합참의장님, 일부 부대의 일탈입니다. 전체 군을 매도하는 것은 일부라고요? 이태준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지금까지 접수된 제보만 367건입니다. 이것도 일부입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말했다. 하지만 언론이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 내 아들 얼굴을 보셨소?
12명의 젊은이가 집단 구타를 당했소. 해군 참모총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태준이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첫째, 오늘부로 병영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입니다. 민간인을 군 문제에 개입시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모든 부대에 인권 상담관을 배치합니다. 병사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셋째,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계급과 직위를 막론하고 엄벌합니다. 참모총장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태준의 개혁안은 군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다. 그때 다시 비서관이 들어왔다. 대장님, 의정부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부모들이 집단 고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요. 적극 협조하시오. 오후 4시 의정부 부대 강당. 피해자 부모들이 모두 모였다. 이태준도 한 명의 부모로서 자리에 앉았다. 단상에는 서연이 서 있었다. 검사인 그녀가 법률 자문을 맡은 것이었다. 부모님들, 저는 이우석 이병의 누나이자 서울지검 검사 이서연입니다. 부모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합참의장님 따님이 검사였군요. 서연이 계속했다. 조영택 상사는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대대장은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물었다. 처벌이 제대로 될까요? 군사재판은 솜방망이라던데. 이번엔 다릅니다. 언론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합참의장이신 저희 아버지도 끝까지 지켜보실 것입니다. 박진호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태준이 일어섰다. 부모님들, 우리는 모두 같은 피해자 가족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그 순간 강당문이 열리며 병사들이 들어왔다. 피해자 12명이었다. 그들은 부모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부모들이 아들들을 끌어안았다. 강당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이우석도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합참의장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해서. 우석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게 됐어. 그때 한 일병이 손을 들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사실 조영택 상사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간부들도 방관했습니다. 심지어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다. 한 중사는 조 상사가 너희들 정신 차리게 해준다며 웃었습니다. 상병들도 가담했습니다. 선임이 후임을 때리는 악습이 여전했습니다. 이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모든 증언을 기록하시오. 가담자 전원을 조사할 것이오. 저녁 6시 전국 뉴스 시간. 모든 방송사가 군 폭력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었다. 앵커들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오늘 충격적인 군 폭력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합참의장의 아들을 포함해 12명의 병사가 집단 구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이태준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피해자 부모들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아들이 군대에서 맡고 있었는데도 몰랐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댓글과 여론이 폭발했다. 포털 사이트는 관련 기사로 도배됐다. 군 개혁 시급하다 가해자 엄벌하라 내 아들도 피해자였다.
청와대에도 국민청원이 쏟아졌다. 군 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밤 8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소집. 여야 의원들이 모두 모였다. 국방위원장이 말했다. 이태준 합참의장님, 오늘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군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끝입니까? 사퇴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태준이 의원들을 둘러봤다. 지금 사퇴하면 무책임한 도피입니다. 저는 끝까지 남아서 군을 바꿀 것입니다. 여당 의원이 말했다. 합참의장 본인도 피해자 아버지입니다. 누구보다 절실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감정적이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혁할 것입니다. 국방위원장이 정리했다. 알겠습니다.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군인권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밤 10시 의정부 부대 의무실. 이태준은 다시 아들 곁으로 돌아왔다. 이우석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의 멍은 더욱 선명해졌다. 우석아, 많이 아프니? 괜찮아요, 아버지. 미안하다. 아버지가 합참의장인데도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우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서연과 서윤이 들어왔다. 우석아. 두 누나는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윤이 의사 가방을 열며 말했다. 내가 직접 치료해 줄게. 병원에서 약도 가져왔어. 서연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조영택이란 놈, 내가 법정에서 최고형을 받게 해줄게. 가족이 모두 모인 병실. 이태준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합참의장님, 전국 부대에서 잦은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까지 1300건이 넘습니다. 이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내일 아침 정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하시오. 모든 사단장, 여단장이 참석하게 하시오. 알겠습니다. 이태준은 가족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군이, 우리나라가 바뀌는 시작점이 될 거야. 자정이 가까워지자 병원은 조용해졌다. 그러나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6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 전국의 모든 사단장, 여단장, 연대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었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화면이 분할되어 있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이태준이 단상에 올랐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전투복 차림이었다. 실무적이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정군 지휘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어제 하루 동안 접수된 폭력 신고가 2300건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한 사단장이 화면 너머로 말했다. 합참의장님, 그래도 대부분의 부대는 건전합니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일부라고요? 이태준이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최근 3년간 자살한 병사 87명. 그중 절반 이상이 구타와 가혹행위가 원인이었습니다. 이것도 일부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부로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시행합니다.
단 한 건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한 여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강인한 전사를 만들려면 강인함과 폭력은 다릅니다. 진짜 강한 군대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군대입니다. 이태준은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첫째, 오늘부로 모든 부대에 민간 인권 감시관을 파견합니다. 지휘관들이 술렁였다. 민간인이 군 내부를 감시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둘째, 병사 익명 신고 앱을 즉시 도입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가해자는 즉시 구속, 피해자는 즉시 보호 조치합니다. 한 연대장이 반발했다. 이건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군 기강? 병사를 때리는 것이 기강입니까? 이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아들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바로 그때 비서관이 급히 들어왔다. 대장님, 대통령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대통령이 들어왔다. 모든 화면의 지휘관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다. 지휘관 여러분, 저는 오늘 최고 사령관으로서 명령합니다. 군 폭력을 완전히 근절하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대통령은 이태준을 바라봤다. 이 합참의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의 개혁안을 전폭 지지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태준은 곧바로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 오늘부로 군이 달라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우선 어제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다. 조영택 상사, 구속 기소. 군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놀랐다. 군 사건치고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었다. 김철수 대대장, 직위 해제 및 구속수사. 은폐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할 것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가해 간부 8명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의료비 전액 지원, 심리치료 무제한 제공, 그리고 국가배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즉시 전역 조치하고 대학 복학 시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오후 2시 의정부 지방법원. 조영택 상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왔다. 조영택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합니까? 조영택의 변호사가 답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교육 목적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졌다. 교육이라니. 저런 놈이.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다. 검사가 일어섰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특별수사관으로 이 사건을 맡았다. 재판부,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서연이 증거를 제시했다. 동영상, 의료기록, 증인 진술서. 피의자는 3년 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혀 반성이 없는 상습범입니다. 조영택이 소리쳤다. 나는 나라를 위해 복무했다. 20년을 군에 바쳤는데.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군복을 입었다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결정을 내렸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조영택이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이건 부당하다. 나만 처벌받는 건 부당하다. 오후 4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이 이태준을 불렀다.
이 대장, 수고가 많소. 언론 반응이 아주 좋소. 감사합니다, 각하. 그런데 군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던데? 이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고위 장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무너뜨린다고. 그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요? 설득이 안 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좋소. 내가 지원하겠소. 필요하면 예비역 편입시키시오. 저녁 6시 전국 동시 다발 촛불 집회.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이 모였다. 군 폭력 근절,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한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다. 제 아들도 3년 전 군대에서 맞았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게 할 수 없습니다. 촛불의 물결이 도시를 밝혔다. 언론은 이를 병영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렀다. 밤 8시 국방부 합참 상황실. 이태준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전국 37개 부대에서 가해자 자수가 있었습니다. 피해 신고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3,000건을 넘었습니다. 이태준이 지시했다. 모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되 자수자는 감경하시오. 피해자들에게는 최대한 지원하시오.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들어왔다. 합참의장님, 일부 장성들이 집단 사직서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요? 명단을 받아본 이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예상했던 인물들이었다. 사직서를 받으시오. 어차피 개혁의 걸림돌이 될 사람들이요. 밤 10시 의정부 부대병원. 이태준은 다시 아들을 찾았다. 이우석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아직 시작일 뿐이다. 이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전역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끝까지 복무하고 싶어요. 그리고 후임들에게 좋은 선임이 되고 싶어요. 이태준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힘들 텐데. 아버지가 군을 바꾸고 계시잖아요. 저도 작은 부분이나마 돕고 싶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다른 피해 병사들이 들어왔다. 대장님,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진호 이병이 말했다. 저희가 끝까지 남아서 증명하고 싶습니다. 군이 정말 바뀌었다는 것을. 이태준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전사들이었다. 자정, 이태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개혁안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밤새 검토하고 서명했다. 병영생활 개선 종합대책군 인권보호 기본계획 가혹행위 근절 특별법안. 새벽 2시 이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군도 나라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이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 1년 후 2021년 9월 국방부 대강당은 취재진과 관계자들로 가득했다. 병영혁신 1주년 성과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태준 합참의장이 단상에 올랐다. 1년 전과 달리 그의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다. 국민 여러분, 1년 전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군이 달라질 것이라고. 대형 스크린에 통계가 나타났다. 구타 및 가혹행위 신고 건수 전년 대비 92% 감소. 병사 만족도 조사 역대 최고치인 87% 기록. 군 자살률 절반 이하로 감소. 기자들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의 생명이고 존엄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병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신고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이태주는 의정부 부대를 방문했다. 1년 전 악몽이 시작됐던 그곳이었다. 부대 정문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새로운 대대장이었다. 젊고 개혁적인 중령이 새로 부임했다. 합참의장님 환영합니다. 저희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대 곳곳에는 변화의 흔적이 있었다. 인권 상담실, 병사 고충 처리센터, 익명 신고함. 막사에 들어서자 병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격려했다. 1년 전의 공포에 질린 얼굴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대장님, 이유석 병장입니다. 이태주는 깜짝 놀랐다. 아들이 병장 계급장을 달고 서 있었다. 우석아, 벌써 병장이 됐구나. 네, 아버지. 이제 분대장이 됐습니다. 이우석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처가 없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후임들은 어떻게 대하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약한 자를 보호하는 선임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옆에서 한 이병이 말했다. 이우석 병장님은 최고의 선임입니다. 한 번도 소리 지르신 적이 없어요. 이태주는 뿌듯함을 느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병사가 다가왔다. 박진호였다. 그도 상병이 되어 있었다. 대장님, 1년 전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네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요. 저희 부모님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태주는 부대 강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가해자 처벌 결과 보고회였다. 스크린에 결과가 나타났다. 조영택 전 상사, 징역 8년 확정. 김철수 전 대대장, 징역 3년 확정. 기타 가해 간부 8명, 징역 1년에서 5년. 병사들이 박수를 쳤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군 검찰관이 보고했다. 모든 가해자가 군에서 영구 제적되었습니다. 다시는 군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완료되었습니다. 총 15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서연이 특별검사로서 마지막 발언을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군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저녁, 이태준의 자택.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우석이도 외박을 나와 있었다. 우석아, 이제 곧 저녁이네. 네, 2달 남았어요. 서윤이 물었다. 전역하면 뭐 할 거야? 로스쿨에 가려고요. 서연 누나처럼 검사가 되고 싶어요. 서연이 놀랐다. 검사가 되고 싶어? 네, 군 법무관이 되고 싶어요. 군 인권을 지키는 법무관이요. 이태주는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다. 고통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정혜진이 말했다. 우리 막내가 많이 컸네.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다음 날 국회 본회의장. 군인권보호법이 상정되었다. 1년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법안이었다.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280명, 찬성 278명. 가결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제 군 폭력은 일반 형법으로도 처벌받게 되었다. 더 이상 군사재판의 온정주의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한 달 후 전국 부대 순회 간담회. 이태주는 전국의 부대를 돌며 병사들과 직접 대화했다. 한 이병이 말했다. 이제는 정말 군대가 달라졌어요. 선임들이 후임을 동료로 대해줘요. 어려운 점은 없소?
훈련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폭력만 없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했다. 합참의장님 덕분입니다. 1년 전 그날이 우리 군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이태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요. 마지막으로 이태준은 장병들에게 당부했다. 여러분이 미래의 간부가 되었을 때 오늘을 기억하시오. 폭력 없는 강한 군대, 서로 존중하는 전우회, 그것이 진정한 군의 힘이요. 2022년 3월 육군사관학교 대운동장.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임관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소위 계급장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이우석도 있었다. 전역 후 2년간 로스쿨을 다니다가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것이었다. 25살의 청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단상에는 이태준 합참의장이 서 있었다. 60세가 된 그는 여전히 군 최고 지휘관이었다. 지난 3년간 군 개혁을 완성시킨 영웅이었다. 신임 장교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태준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은 새로운 군대의 첫 세대입니다. 폭력이 사라지고 인권이 존중받는 군대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인관선서가 시작됐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 장교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이우석의 목소리도 그 속에 섞여 있었다. 떨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였다. 계급장 수여식이 시작됐다. 이태준이 직접 아들의 어깨에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축하한다. 이우석 소위.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군인으로서 경례를 주고받았다. 개인적 감정을 넘어선 군인 대 군인의 예우였다. 임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모였다. 정혜진은 아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막내가 정말 장교가 됐구나. 서연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군 법무관이니까 법정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 서윤이 농담을 했다. 군의관인 나와도 일할 기회가 있을 거야. 이태준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석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다른 병사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박진호였다. 그도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이우석? 우리 둘 다 해냈네.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함께 고통을 겪었던 전우가 이제 함께 장교가 된 것이었다. 진호야, 우리가 당한 일을 후배들은 절대 겪지 않게 하자. 당연하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저녁,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 군 인권 개선 3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였다. 대통령이 축사를 했다. 3년 전 한 아버지의 용기로 시작된 변화가 대한민국 군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이태준 합참의장과 피해자들, 그리고 용기를 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준이 단상에 올라 소감을 말했다. 저는 그저 아버지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용기를 내준 피해자들과 변화를 받아들인 군인들입니다. 윤지혁 대령도 자리에 있었다. 그는 내부 고발자에서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 진급했다. 이태준 대장님, 그때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저도 침묵했을 겁니다. 아니요, 윤 대령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셨소. 기념식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 국방부는 이태준 개혁을 군 역사교과서에 정식으로 수록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다. 밤 10시 이태준의 집. 이태준은 서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다. 3년 전 오늘 나는 평범한 아버지로서 아들을 면회 갔다가 거절당했다.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우석이의 멍든 얼굴을 본 순간의 분노를 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분노가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 이제 군 구타 사건은 연간 10건 미만으로 줄었다. 거의 근절 수준이다.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우석이는 이제 군 법무관이 되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아들이 자랑스럽다. 내일 나는 합참의장직에서 물러난다. 38년의 군 생활을 마감한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마지막 3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일기를 마친 이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대강당. 이태준의 이임식이 거행됐다. 정군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38년간 군에 몸담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마지막 3년에 얻었습니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다. 군의 힘은 계급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전우애가 진정한 힘입니다. 이 임사를 마친 이태준은 합참의장기를 후임자에게 넘겼다. 부탁합니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대강당을 나서는 이태준에게 병사들이 줄지어 경례를 했다. 대장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군대가 바뀌었습니다. 이태준은 그들 하나하나와 악수를 나눴다. 한 달 후 경기도 한 육군 부대 법무실. 이우석 소위가 첫 근무를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군 인권보호 매뉴얼이 놓여 있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한 이병이 들어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법무관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선임이 자꾸 인격 모독을 합니다. 때리지는 않지만. 이우석은 진지하게 경청했다. 5년 전에 자신이 떠올랐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담을 마친 후 이우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밝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우석아, 첫 출근 어떠니? 좋아요, 아버지. 벌써 상담도 했어요. 잘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병사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아버지가 만든 길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길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 차례야. 전화를 끄는 이우석은 다시 일에 몰두했다. 문득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이태준 대장. 이우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좌우명을 적어 걸었다. 약한 자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마이너스 이우석 소위. 창밖으로 새로운 병사들이 입소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폭력 없는 군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태준이 시작하고 이우석이 이어가고 또 다른 누군가가 계승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군의 전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아버지의 용기가 어떻게 군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군 생활 중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